어미를 만나게 해다오. 조선의 왕비 자리에 올랐던 한 여인이 사약 사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은 조선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신하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임금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자가 된 아들을 곁으로 불렀고 떨리는 손을 아들의 몸을 향해 뻗었습니다. 실록은 그 행동을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약 사발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장희빈, 이 세 글자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비슷한 이미지를 그리실 겁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인현왕후를 노려보는 여인. 한밤중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는 모습. 지프로 만든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퍼붓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왕이 내린 사약 사발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절규하다가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그 마지막 장면. 이 이미지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 머릿속에 거의 박제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치고 장희빈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조선의 악녀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면서 장희빈은 한국 역사 속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표독스러운 여자아이를 보면 농담 삼아 너 장희빈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이미지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희빈의 이미지가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깝고 또 얼마나 만들어진 것인지를요. 우리가 본 것은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인물입니까?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멉니까? 저는 오늘 드라마 대본이 아니라 실록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사관들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그 방대한 문서. 거기에 적혀있는 장희빈. 드라마가 아니라 사관이 붓으로 새긴 장희빈. 그녀가 왜 악녀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여인의 등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장희빈이 악녀였던 것이 아니라 악녀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는 반드시 악녀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대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녀의 이름이 우연히 장희빈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깊은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장희빈 이야기 이미 잘 알고 계셨다면 1번, 오늘 처음 깊이 들으신다면 2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제가 다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59년의 한양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59년, 조선 현종이 막 즉위한 해입니다. 한양의 한 역관 집안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옥정, 장옥정. 훗날 우리가 장희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여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역관이라는 단어 앞에서 말입니다. 역관, 외국어를 통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중국어와 일본어, 만주어 같은 언어를 다루었습니다. 사신이 오고 갈 때 중간에서 말을 옮기고 무역의 흥정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중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은 글을 읽고 나라를 다스리는 계층입니다. 농민과 상민은 땅을 일구고 세금을 바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중인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의관, 역관, 율관, 화원. 양반이 직접 하기에는 격이 떨어진다고 여겼던, 그러나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실무를 떠맡은 사람들. 그것이 중인이었습니다. 특히 역관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신단을 따라 북경에 다녀오고 일본의 막부에 다녀오면서 그들은 조선 양반들이 결코 보지 못한 바깥 세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역도 함께 했습니다. 인삼을 가지고 가서 비단과 은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관 집안 중에는 양반보다도 훨씬 부유한 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잔인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역관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차지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 결코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벼. 조선이 칼처럼 그어놓은 그 보이지 않는 선. 그것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어린 옥정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녀는 비단을 만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비단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양반집 도련님들은 글 공부를 하고 과거를 준비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그것은 야망일 수도 있고 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옥정의 외삼촌 장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옥정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즉 외가 쪽 큰어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조카 옥정을 궁궐 안으로 밀어넣는 첫 번째 손이 됩니다. 장현.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단순한 역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인 세력과 깊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남임, 그리고 그 반대편의 서인. 이 두 단어를 모르고서는 장희빈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반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당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인이 있었고 남인이 있었습니다.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남인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밀려난 채 와신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쟁이라는 것을 단순히 정당끼리의 정책 토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점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양을 갔습니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가문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서인이라는 낙인 아래 또는 남인이라는 낙인 아래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상대가 죽어야 한다. 이게 당시 조선 조정의 룰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었고 빼앗긴 자는 자리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정치 지형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이 왕위를 잇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왕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한 당파의 운명이 통째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여러분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 장옥정이라는 한 여인이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 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낳은 아들 하나가 한 당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왜 그녀의 외삼촌 장현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조카를 궁으로 들여보내려 했는지. 옥정이가 궁궐에 들어간 것은 숙종의 즉위 초반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의 신분은 나인이었습니다. 궁녀입니다. 임금의 시중을 드는 여인.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옥정의 나이는 15살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사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젊은 임금 숙종의 눈에 띄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갑자기 그리고 무섭게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숙종이라는 왕입니다. 숙종은 조선의 19대 임금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입니다. 명성왕후, 이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서인 세력과 깊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이 서인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서인은 단순한 정파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며 자신의 권력 기반이며 자신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 명성왕후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어린 임금 숙종이 한 나인에게 빠져 있다. 그것도 역관 집안의 딸. 그것도 그 외삼촌이 남인이라는 그 여자에게. 명성왕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분노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결심 말입니다. 명성왕후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정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첫 번째 추방입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신분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딸이 어찌 감히 임금의 곁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유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분 문제는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였습니다. 옥정의 뒤에 남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그 거대한 담장 안에서 한 임금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원합니다. 임금이 자신을 부릅니다. 임금이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비단옷이 벗겨지고 짐이 꾸려지고 궁궐의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그 순간, 그녀가 궁궐을 나서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들어올 때는 가마를 타고 들어왔을 그 길을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 나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관심이었을까요? 한때 임금의 사랑을 받았던 여자, 그러나 한순간에 쫓겨난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옥정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료에 그 내면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옥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한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종이처럼 구겨질 수 있는지를 그녀는 그날 온몸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장희빈이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숙종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금이 한 여인을 잊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의 압박으로 떠나보낸 여인이지만
그 어머니의 존재 너머로도 그 여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어머니에게 꺾인 것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일까요? 1683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어머니라는 그 정치적 보호막이자 동시에 정치적 굴레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순간 숙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숙종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후궁의 자리였습니다. 임금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첩의 자리, 누구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는 자리.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쫓겨났던 여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다시 불러들여진 여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숙종이 어머니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옥정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옥정이 돌아온 그날, 조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인 세력은 긴장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금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명성왕후가 살아있을 때 막아두었던 둑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둑 너머로 무엇이 흘러들어올지를. 남인 세력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기뻐하면 적에게 약점이 잡힌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열어줄 열쇠가 한 여인의 손에 들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1688년 10월,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한 출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후계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대지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숙종에게는 정비, 즉 정식 왕비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입니다. 인현왕후는 누구의 집안 출신이었습니까? 서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왕실은 후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도 모두 애를 태웠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정비가 아니라 후궁의 몸에서. 그리고 그 후궁의 외삼촌은 남인.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서인 가문 출신 정비는 아들이 없고 남인 라인의 후궁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아이가 다음 왕이 된다면 외척으로서 권력을 쥐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남인이겠습니까? 서인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숙종은 즉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이 아이를 원자로 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원자, 즉 왕위를 이을 첫째 아들이라는 공식 칭호. 보통 이런 결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숙종은 즉각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인 세력의 반격이 거세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인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정비 2년 황후는 아직 젊다. 앞으로 정비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후궁의 아들을 벌써부터 원자로 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논리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이 남인 라인의 아이가 원자가 되고
결국 왕이 된다면 서인의 시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이 그 한 어린아이를 통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종은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위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는 서인 대신들의 반대를 모조리 물리치고 원자 정호를 강행했습니다. 반대했던 서인 대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줄이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의 이름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송시열. 우리에게는 우암 송시열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조선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노론의 거두였습니다. 당대 조선 유학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임금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산과 같은 존재. 그런 송시열이 이 원자 책봉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결국 귀양을 갑니다. 그리고 귀양길에서 끝내 사사당합니다.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선 서인의 정신적 지주가 한 어린아이의 원자 책봉을 막으려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정치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숙종이라는 왕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한 여인의 아들이 가진 정치적 무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송시열 같은 거인의 목숨을 가져갈 만큼 무거운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689년 숙종은 결정적인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즉,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장옥정입니다. 장씨를 왕비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중인 집안 출신의 후궁이 정식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양반도 아니고 명문가의 딸도 아니고 역관 집안의 딸이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 그 단단해 보였던 신분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59년에 한양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분의 벽 때문에 어떤 양반 도령의 정실 부인도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쫓겨났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그 자리, 모든 여인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 한반도에서 단 한 명의 여자에게만 허락된 그 자리에 그녀가 앉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려한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환희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번 쫓겨났던 기억. 어머니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렇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변화로 다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려한 봉황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 위의 옥좌인지 아마도 장옥정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 쫓겨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 번 떨어져 본 사람만이 그 높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한 번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압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잔인한 인물 중 한 사람, 숙종이라는 임금의 통치 방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희빈의 운명은 결국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숙종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숙종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파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전술을 썼다고 한쪽을 확 밀어줬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또 다른 쪽을 끌어올렸다가 또 어느 순간 박살을 냅니다. 이런 방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환국 정치라는 것입니다. 환국, 전국이 환하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환하게 바뀐다는 점잖은 단어 뒤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자가 되는 것. 그 사이에 흐르는 피, 귀향, 사사, 가문의 멸절. 이것이 환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숙종이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변덕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누구도 자신을 넘어설 만큼 강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당파가 너무 오래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 당파가 임금조차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그 당파를 쳐냅니다. 반대 당파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반대 당파가 또 너무 강해지면 또 쳐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당파는 결국 임금 한 사람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국 정치에서 한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1689년의 환국, 우리가 기사환국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이 환국에서 남인이 올라갔습니다. 서인이 무너졌습니다. 송시열이 죽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장옥정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 묶음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신분 상승과 한 당파의 권력 장악이 정확히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갔습니까?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년. 인생으로 치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보면 짧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납니다. 숙종이 다시 판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가 왜 뒤집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인이 너무 커졌다고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서인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인이 쫓겨났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즉, 폐위되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5년 만에 봉황의 자리에서 다시 그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녀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2번 떨어져 본 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어렸고 다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2번째 떨어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봉황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를, 그곳의 무게를,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의 높이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한 번도 그곳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전의 순간을 둘러싸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록은 장희빈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현왕후를 향해 저주의 굿판을 벌였다고, 신당을 지어놓고 인형을 묻었다고, 무당을 불러 주술을 했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았던 그 장면. 새빨간 등불 아래 음산한 굿판이 벌어지고 지핀령에 바늘이 꽂히는 그 장면.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의 역사학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이 기록을 남긴 것이 누구입니까? 숙종실록입니다. 그렇다면 숙종실록의 편찬을 주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서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론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죽고 난 뒤에 권력을 잡은 바로 그 서인 노론이 장희빈의 일생을 기록한 그 실록을 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를 죽인 사람들이 그 여자가 왜 죽어 마땅했는지를 자기들 손으로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똑같은 패턴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승자가 기록한 역사.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진 자를 야만인으로 기록하고 정변에서 성공한 자가 실패한 자를 역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패자의 기록은 보통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희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변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떨어진 한 여인의 분노가, 그 절망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무당을 부르고 구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여인들에게 그렇게 낯선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사대부 양반가의 안방에서도 굿은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라도 이긴 자의 펜에 의해 기록될 때와 진 자의 입에서 설명될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빌기 위해 굿을 했다는 사실 하나가 누구의 손에 기록되느냐에 따라 평범한 풍속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인 끔찍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입혀진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702일, 한 사건이 모든 것을 종결시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숙종은, 우리의 임금 숙종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을 누구의 저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 결론에 대해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신하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궁은 임금의 여자입니다. 한번 임금의 여자였던 사람에게, 그것도 세자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임금 자신의 권위에도 흠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결심하면 굽히지 않는 임금이었습니다. 송시열을 죽였던 그 단호함으로 이번에는 한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43이었습니다. 1659년에 태어나 1701년에 죽었으니 42해를 살고 43살의 나이에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그 한 사발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실록은 짧게 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장희빈은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미 세자가 된 그 아들, 1688년에 태어나 그토록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던 그 아이,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아들 말입니다. 세자가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 자리. 실록은 그 장면에 대해 매우 짧은 그러나 매우 충격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은 후대에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즉, 저주의 마지막 행위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후대에 가장 널리 퍼진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다릅니다. 사약을 앞에 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의 몸을 만지고 싶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질 수 없을 그 살부치의 체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다는 해석. 어떤 어머니가 죽기 직전 자식과 마주하면서 자식을 저주하려 들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해석이 맞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아들이었다는 것. 사약 사발을 사이에 둔 한 여인과 그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아들이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해석은 모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여기서 숙종이라는 인물의 진짜 정치적 계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명을 더 남깁니다. 세자는 이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자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면적으로 들으면 어머니를 잃은 어린 세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숙종 자신도 세자를 왕위에서 밀어내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즉, 그는 장희빈을 죽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아들은 살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이고 아들은 살린다. 이 차가운 분리, 이 정확한 계산, 이것이 숙종이라는 왕의 정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어머니를 죽이면서 아들은 살렸을까요? 단순한 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자까지 폐위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왕위 계승에 거대한 공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환국, 또 한 번의 피바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도려내되 아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정도의 출혈로 전국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권력의 차가움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죽이면서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의 머리만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쓰다듬는 것. 이것이 임금의 마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권력은 오직 계산할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사실은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장희빈은 악녀였는가? 아니면 희생자였는가?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서인이 쓴 숙종실록은 그녀를 간악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여인, 임금을 미혹시킨 여인, 끝내 사약을 받아 마땅한 여인. 이것이 공식 기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인 계열의 기록과 후대의 재평가는 매우 다른 모습의 장희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당쟁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도구로 이용된 한 여인이라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차분히 따라와 보십시오. 그녀가 궁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삼촌 장현, 즉 남인 세력의 의도와 깊이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 혼자의 의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그 순간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남인이었습니다.
남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는 그 순간 누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까? 남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왕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함께 무너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남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받는 그 순간 그 사약은 단지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당파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통찰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랑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기뻐했고,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결국 사약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녀는 거대한 당쟁의 장기판 위에서 한 개의 말이었습니다. 남인이 움직이는 말, 서인이 제거해야 하는 말, 임금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말.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한 개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자신이 말판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는 채로 움직여졌다면 그것대로 비극이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졌다면 그것 또한 그 나름의 깊은 비극입니다. 저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쫓겨난 경험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정치적 계산으로,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는 또 누군가의 손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권력을 위해 싸웠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과 남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녀에게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야 자신이 살고 남인이 살아야 아들이 산다는 것을 그녀는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한 자리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기 한 사람만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 하나하나에 한 당파의 운명이, 한 어린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가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욕망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앉은 사람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장희빈이 죽은 뒤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아들이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경종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경종의 시대 역시 짧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임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국이, 또 다른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희빈이 죽었다고 해서 당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희빈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거대한 장기판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판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또 다른 말이 올라왔고 또 다른 인간의 운명이 그 위에서 움직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장희빈이 악녀였기 때문에 역사가 그녀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그렇게 남겨진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관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한 여인. 그러나 그 자리는 처음부터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남인이 필요했고 숙종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 그녀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진 그녀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진 한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도구로 쓰이고 버려졌을 뿐 아니라 버린 자들의 손에 의해 그녀의 이름까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평안하지 못한 운명. 죽은 뒤에 오히려 더 큰 모욕을 받게 되는 운명. 그것이 장희빈이라는 이름이 짊어지게 된 무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드라마에서 보는 역사는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승자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화려한 왕관을 쓴 자들의 이야기. 이긴 자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글,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새겨 넣은 비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역사는 어쩌면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역사는 어쩌면 그 거대한 잔기판 위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다가 결국 한쪽으로 치워진 그런 사람들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통 남지 않습니다. 남는다 해도 승자들이 입혀놓은 누명을 쓴 채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그려놓은 초상화를 그들의 얼굴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장희빈의 경우는 그래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히지 않은 만큼 그 이름 위에는 더 두꺼운 색칠이 덧입혀졌습니다. 표독함, 사악함, 저주, 음모, 이런 단어들이 그녀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정말로 그녀라는 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그려놓은 것인지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희빈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을 탐한 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필요로 한 여인이었을까요? 자신의 욕망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 그 자리로 올려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했을까요?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그녀를 다시 부른 그 마음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꺾였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권력자의 의지였을까요? 한때 그녀를 위해 송시열을 죽인 그 마음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이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그 마음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용이고 진심이면서 동시에 계산이고 인간적 감정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행위인 그런 복합적인 것.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고 임금이라는 인간은 더더욱 그런 존재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다 해도 그 결과로 한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장희빈은 악녀였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자였습니까? 숙종은 그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이용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독스러운 이미지는 정말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이 그려놓은 초상화였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제가 정성껏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박제된 역사를 다시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